자, 그리고 이런 겸공에서 언론개혁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또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사실은 저희 레거시 잘못한 것들 진짜 많은 거 저희도 많죠. 알고 있고 반성하는 기자들도 네. 많고 네. 반성 안 하는 기자들도 많아요. 근데 언론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김어준이면은 저희가 동의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 상황에서 최민희 의원이 언론 개혁 얘기하면 솔직히 말해서 동의 되겠냐고요. 야. 김현 의원한테 문자 보낸 분 누굽니까? 장인수한테 꼼짝 못하면서 김정은한테는 왜 지랄이야라고 코다리 누굽니까? 제가 전화 받았잖아요. 연락 왔다고. KTV에 그 정청래 대표 악수한 건 안 나간다고 막 뭐라고 네. 하면서 김어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네. 못하는 사람이 뉴스공장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 레거시 비디 언론 개혁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치. 그거를. 그거 솔직히 저는 진짜 턱 깨놓고 못 받아들이겠어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말한 거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반성하겠는데 이건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이게 요즘은 뭐 레거시를 이제 재래식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그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유시민 작가인데 유시민 작가 레거시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재래식이라는 표현이 사실 중립적인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 이거 없어져야 될 그 구물 같은 표현이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만 보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인수 씨 이런 주장 같은 거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팩트로 인정이 되십니까? 진짜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시민 작가는 궁금해요. 이렇게 됐죠. 이게 다 김민석 때문입니다. 후단협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할 것이고 공치모 얘기할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이거를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려고 뭐라고 얘기할까 생각해봤거든요. 네. 그러다가 딴지 게시판이나 그 딴지 계열 쪽 유튜브 이 댓글을 좀 봤어요. 근데 진짜 김민석 탓을 하대. 이 사건을? 왜? 그게 어떻게 연결이 국무총리 되지? 산하에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 이렇게 아니 됐다?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게 저기 총리 탓이다. 공직 근데 기강 무슨 공직 기강이 무너져 가짜 뉴스라는 건데. 그거 자체가 팩트라고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치. 그 얘기 자체가. 팩트를 전제로 한 얘기인 그러니까 거지. 이게 그 뭐라고 하죠?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래서 필요한 필요합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믿어. 수용하고 거기는 미디어 확인을 하고. 리터러시를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일보 유튜브 김지은의 이슈 전파사의 한 장면 보셨습니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반응할까? 그렇잖아요. 내일만 세 군데 방송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매불쇼 그리고 라디오인 뉴스 하이킥, TV인 질문들 여기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로 이제 지상파는 MBC만 나가는군요. MBC가 사실 지금 유시민 작가를 공들이고 있어요. 아마도 이 지방선거 개표 방송 때 패널로 모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이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자, 유시민 작가가 부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 정말 부럽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서 또 해명을 하겠죠. 변명을 하겠죠. 누군가를 또 악마화하겠죠.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까? 유시민이 냉정하게 보면 상대의 대중적 영향력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함돈균 박사 이름을 거론합니다. 굳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함돈균 박사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 상대를 키워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어떤 다른 맥락으로 보기보다는 개인 감정이 많이 상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함돈균한테 많이 긁혔구나. 왜 그럴까? 아니 함돈균이 뭐라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중간 해석자 권력이 흔들리는 시대적 징후로 보자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정보혁명이었어요. 금속 활자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더 이상 사제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신자들이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나눠주게 됐으니 말이죠.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보급하면서 이제 평신도들이 중간 해석자 없이 직접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만인 사제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당시 사제의 권력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16세기의 중간 해석자가 바로 사제였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사회에서 강력한 정치시사 중간 해석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시민입니다. 유시민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유일한 해석자였는데 인쇄 기술이 그 권위를 무너뜨린 거지요. 정보 접근이 확대되니까 성경을 직접 내 손에 올려놓고 볼 수 있으니까 이제 해석 권력도 분산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미디어 환경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컸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신문과 방송은 사실상 유일한 정보 창구였고 기자와 논객은 현실을 해석해주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언론학에서는 이걸 게이트키핑과 아젠다 세팅 기능이라고 부르는데 무엇이 뉴스가 될지 무엇을 중요하게 볼지를 결정하는 권력이었다. 중간 해석자 권력이 무엇을 중요하게 볼지를 결정하는 권력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보는 넘쳐납니다. 정부 정책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원 자료에 접근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설명해 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탈중계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계는 이제 중개사 할 때 중개예요. 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 생중계할 때 중개가 아니라 그래서 탈중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권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인데 특히 한때 강력한 영향력을 누렸던 중간 해석자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탈중계 시대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줄어들수록 메시지는 더욱 자극적이고 더욱 선명하게 양극화된다는 점입니다. 감정 동원형 프레이밍, 어려운 말이 자꾸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감정 동원형 프레이밍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선악 구도로 만들어버리고 상대를 낙인 찍는 방식이 바로 감정 동원형 프레이밍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선택하는 전략인데요.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논증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은 왜 틀렸는지 설명해야 하잖아요. 그 대중들에게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면 금방 설득이 돼요. 내가 믿을 만한 저 사람이 누군가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그를 믿는 만큼. 유튜브와 SNS 알고리즘 환경에서 이런 단순화된 논리는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기성 언론은 강한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죠?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재래식 언론, 권력화됐다며 대중의에 군림했다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일정 부분 타당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걸 논증하기보다는 그냥 언론을 악마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보도와 논평을 자본에 물든 기레기 행태로 일반화하는 담론이 형성됐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나왔다? 그냥 쓰레기 언론의 이런 여론조작으로 규정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저널리즘의 신뢰를 급격하게 붕괴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었습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과 개인 스피커들이 대한 언론이란 이름으로 부상했고 그중 일부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해석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메가 스피커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과연 언론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가? 전통적 저널리즘은 최소한의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반론권 보장, 오보에 대한 정정과 사과,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하는 척 마는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도적인 책임 구조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개인 기반의 미디어, 유튜버는 어떻습니까? 책임 구조가 매우 느슨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퍼져도 정정은 선택사항이고 사과는 더더욱 드뭅니다. 그럼에도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화된 권력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조 속에서 혜택을 본 인물들 중에 일부가 바로 과거 언론 비판에 선봉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시민, 김어준, 최민희 등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처음으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왜 유시민은 그렇게 함돈균 박사를 비난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불쾌감이 아니라 해석 권력의 이동에 대한 본능적인 위기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중간 해석자로서 절대적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보니까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뉴 이재명이라는 깃발로, 간판으로. 본능적인 위기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랜 기간 유시민은 대표적인 중간 해석자였습니다. 정치와 사회를 설명해주는 역할, 즉 담론의 방향을 설정하는 위치에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해석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꼭 함돈균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 다른 프레임,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기존 해석자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논쟁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종종 과잉된 공격으로 표출됩니다. 상대를 논박하는 대신에 먼저 낙인 찍고 밀어내기 방식으로 대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의 순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성 언론을 악마화했던 담론. 두 번째, 새로운 스피커의 등장. 세 번째, 그 스피커의 권력화. 그리고 네 번째, 다시 또 다른 해석자에 대한 공격. 이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 미디어 생태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다시 저널리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 책임 있는 발언, 그리고 틀렸을 때에는 인정하는 태도. 중간 해석자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지만 책임 있는 해석의 필요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 시대인지도 모릅니다.